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 차장은 약 10년 만에 다시 소재 영업을 하는 영업대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약 10년 전인 사원 시절 4년간 영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고객사의 실무자들과 구매 담당자들과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발령이 났을 때의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루하루 영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 환경이 너무 달라져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도 매우 까다롭게 구매 선정을 하고 있고,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고객과도 사적인 자리를 좀 가지려 하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영업사원과 식사 자리를 갖는 차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실무자 한 명이 구매에 대하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덕분에 구매 담당자 외에 구매와 관련된 유관부서의 담당자들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업 환경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또 김 차장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영업 환경, 그리고 밸류셀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거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현대 영업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영업의 상황과 그 대응책을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밸류셀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테마로 변화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W.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유명한 세일즈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당신은 변화하는 환경의 창조자가 될 수 있고 변화에 따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두 명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앉아서 지금 혼자 되뇌이셨듯이 바로 변화라는 테마입니다. 결국 변화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빠르거나 예측 불가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네, 기술적인 부분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의 변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예측 불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마다 다 있으신 TV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긴 TV를 봤었습니다. CRT TV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브라운관 TV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습자분들께서는 저런 TV는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동일하게 저러한 브라운관 TV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뒤로 가면 저 브라운관 TV 중에서도 흑백으로 되어 있는 브라운관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어떤 날 아버지께서 칼라 TV를 사오셨는데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0년간 저런 브라운관 TV의 형태가 지속되다가 2000년대 중반에 PDP TV, LCD TV라는 굉장히 얇아진 형태의 TV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관 TV는 종적을 갖추게 됐죠. PDP TV와 LCD TV가 공존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PDP TV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LCD TV가 조금 더 진보하게 됐죠. 그래서 LED TV라는 형태로 진보가 되었고요. 현재는 LED 형태의 더 진보된 형태인 QLED 또는 OLED라는 어떤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메이커사들이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죠.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저 단어들 혹시 아십니까? 듣보잡, 지몬미, 쏠까, 떡실신 이런 단어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중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저 얘기를 했다가 아들이 아버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단어들은 2000년대 중후반에 많이 썼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0년대 후반쯤에 모 공기업의 부장님들 모시고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듣보잡, 지몬미, 안습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강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저런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듣보잡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주변에 못 보셨죠?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달 때도 이제는 저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언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떤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2000년대 신조어와는 좀 다르게 축약어들 좀 많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내돈내산, 꾸안꾸, 어저치고 사실은 저런 것들을 생산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들을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터넷을 열어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저 단어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겠죠. 아마도 좀 더 빠르게 사라지고 또 다른 신조어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모습,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나라 안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집에 앞에도 다 펌프가 있고 빨래할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한다라는 것, 저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통을 의미하죠. 굳이 저기 모여서 안악들이 빨래를 하는 이유는 빨래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도 풀고 그리고 속에 맺힌 것도 좀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안악들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곳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을까요?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아마도 본인 가정의 남편이라든가 시댁 식구들의 흉 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악들이 빨래가 끝나고 딱 집에 갈 때 표정들은 다 어떻다고 합니까? 훤하다고 하죠. 소위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랬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모습을 없앤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이 있었으니 바로 세탁기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탁기의 등장은 안악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 이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포춘지에서 발표한 발표를 보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V입니까? PC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어떤 것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세탁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WWW라고 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 여러분들이 그 덕분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즉 1900년도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30%가 하우스메이드에 종사하는 산업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의 하우스메이드의 산업을 혁신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바로 세탁기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어떤 신기술의 등장은 우리들의 사는 많은 삶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없애거나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학자들이 어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까? PC의 등장, 퍼스널 컴퓨터죠.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과 결합되고 게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인터넷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미래의 인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고독한 인류가 될 것이다. 소통의 장이 단절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자판 워리어들을 양성하고 독방에 갇힌 그러한 외로운 인류를 양산해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오히려 SNS라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마련됐죠.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2010년대 초반에 바로 트위터라는 것이 강력한 커뮤니티의 장을 주도를 했죠. 그 후에 나온 것이 바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강력한 소통의 장으로 모이게 했고요. 온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소통이 단절되고 인류는 외로워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을 더욱더 강력한 소통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결국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빠르게만 변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모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아는 형님 둘이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다니셨습니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을 시켜주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뭔가 미래를 일찍 예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1996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두 분이 절친이셨거든요. 저 강남의 어느 지역에 카페를 하나 차리셨습니다. 그 카페의 타이틀은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1996년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여기선 두 가지 함의점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땠는가? 그리고 타이밍은 어땠는가? 방향은 어땠습니까? 잘 잡았죠? 인터넷 카페. 그러나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향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서 사실은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들이 카페라고 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시대의 카페는 안락한 소파가 있고 맛있는 커피와 다양한 차들이 있는 것, 그것이 카페인데 그것보다는 퍼스널 컴퓨터들이 쭉 놓여져 있고 딱딱한 의자에 우리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카페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용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분은 6개월 후에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변화는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의 강의를 가서 기술 영업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필드의 기술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반도체건 메디컬 디바이스건 주변의 소비재 기술력들의 발전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필드의 산업들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 혼돈이 오죠. 그럼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민감하게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라는 것을 통계를 잡은 제가 통계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의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30년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년, 150년, 200년을 유지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1960년대에 60년이 지속됐던 기업이 2020년에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체인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수년 전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케팅의 이러한 법칙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론들을 내세운 책인데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시장 리딩의 법칙이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은 또는 마켓시어가 어느 정도 선점된 제품들은 잘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변의 제1법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잘 나갔지만 변화의 바람에 민감하지 못하고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해서 지금은 그 이름조차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자, 2012년 10월 4일 경향신문에 보면 노키아의 몰락, 본사 사옥까지 매물로라는 주제의 신문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키아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2010년대까지 투지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인 삼성과 LG의 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고요. 핀란드 GDP의 15%를 노키아 매출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타이틀에서 보다시피 몰락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본사 사업까지 매물로, 그리고 급기야는 노키아의 이 핸드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한 맥으로 말씀드리는 변화라는 테마에 기인하는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 그것이 트렌드인 시점에 결국 노키아는 투지폰 시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에 타지 못한 것, 이것이 몰락의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니 마찬가지겠죠. 물론 소니가 크게 몰락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니 하면 대표적인 제품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TV였죠. 그러나 지금 소니는 더 이상 TV를 잘 생산하지 않습니다. 소니는 기업의 정책을 바꿨죠. 멀티미디어, 그리고 전략산업 쪽으로 소니 기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삼성과 LG에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것을 캐치한 것이죠. 이렇듯 변화는 아무리 잘 나갔던 기업도 몰락하게 하고 회생할 수 없었다라는 기업도 금세 1, 2위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여러분들의 회사는,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변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습을 하려고,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업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업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장 환경 한번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시장의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도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업의 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점점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지식 정보화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사실은 일부의 사람들만 점유하고 있던 정보와 지식을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고객 성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고객은 많은 정보를 과거에 비해서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점점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알게 됐으니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관계보다는
가격이나 정량적 데이터를 중시하게 됐습니다. 구매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가격은 오픈되었고 품질은 기술의 발전으로 상향 평준화되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어렵다 보니까 고객들이 영업사원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냥 제안서 보내주세요. 또는 견적서 보내주세요. 우리가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실무부서보다는 구매부서의 구매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펙 중에서도 가격과 정량적 데이터를 중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구매 행위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라든가 규제와 연결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자체 감사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친환경, 그리고 AI가 접목된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의 개발이 사이클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를 개발했을 때 그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쟁 구도, 경쟁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분들 계십니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이야기죠. 사실은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서 경쟁 구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은 점점 비차별화되고 있고요. 고객들은 이제 제품의 어떤 차별화로 구매하는 시대는 점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급격하게 시장 선두주자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시장의 전략 전술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환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컨텐츠를 보유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컨텐츠와 기업을 더욱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이 되고 있죠. 생태계의 리더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비용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오픈된 가격이 그리고 비차별화된 품질로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밸류셀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매 조직 그리고 영업 조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구매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구매에 대한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매 조직에도 기술 구매가 도입되고 있어서요, 구매의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구매 인력들도 구매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입찰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구매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감사하는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 또한 시스템화되고 있고요. 영업조직 개개인의 능력으로 영업하던 시대에서 조직이 힘을 발휘해서 영업하는 시대로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점점 투명해지고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고객은 까다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 경쟁사에 비해서 점점 비차별화되고 있고요. 당연히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품이 출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환경, 시장의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숙제를 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영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영업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또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팅이라든가 하다못해 친교 활동들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향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대면 시대라는 것이 종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라든가 비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니까 대면 상황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비대면에서 경험했던 장점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업사원분들께서
비대면 시대는 곧 끝날 거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착오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는 영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영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몇 가지만 메모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대면 시대가 됐더니 몇 년 전에 고객과 대면해서 영업하던 시대와는 뭐가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 저는 고객 개인이 영업사원과의 만남을 꺼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있지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는 영업사원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는 고객들이 실제로 정말로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고객은 향후에도 직접적으로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아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팅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미팅의 횟수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아마도 또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팅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전의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객을 만나는 시간의 활동을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영업활동에선 어떤 역량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대인관계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말을 잘하고 라포를 잘 형성하고 친밀감을 쌓고 이러한 스킬들을 많이 강조했지만 아마 비대면 시대에는 점점 더 내 사무실에서 플래닝을 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계획을 하는 이러한 역량들이 점점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미팅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횟수는 현격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정책적으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개개인이 영업사원을 만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건 간에 영업사원을 만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특히나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이라든가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 자체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 개개인의 성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접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언택트 분위기, 즉 비대면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고객과의 모험과 식사 자리는 한정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못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이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영업의 방식들, 고객과 식사를 한다거나 관계를 쌓는 식의 영업의 방식들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영업 방식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업에서 부정적으로 자리 잡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객과 식사 자리가 한정되면 영업사원의 부정적인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플래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영업사원들은 오히려 고객과의 모임과 식사 자리가 정책적으로 한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요. 비대면 세일즈가, 즉 언택 세일즈가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영업해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객과 만나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미팅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비대면 세일즈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영업을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의 스킬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강의하던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성향상, 분위기상 변화를 받아들였고요. 저도 이런 식의 변화를 추구하게 됐고요. 오히려 변화했던 것이 제 비즈니스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대면 시대 영업 환경의 변화, 우리 영업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한 번의 미팅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클로징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평균 대여섯 번을 만났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한 번 만나서도 한 번 클로징해야 되는 그런 스킬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 한 번 클로징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요? 더 말하는 스킬을 더욱더 갖춰야 될까요? 그것은 한순간에 갖추기 어렵겠죠. 한 번의 미팅을 조금 더 소위 원샷, 원킬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팅에 쏟는 절대적인 준비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사전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한 번의 미팅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전의 시간보다 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의 전화통화는 미팅 약속 잡는 용도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화통화로 영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로 클로징 하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미팅 약속 잡는 용도지 클로징하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전화통화 자체도 클로징하는 용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통화하기 전에 전화통화의 방법들도 바꿔 나가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전에 미팅과 마찬가지로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화통화에서도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 미팅의 밸류, 가치를 느끼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미팅의 가치가 있지만 고객이 여러분과 미팅을 하고 나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미팅을 손실로 간주합니다. 고객은 항상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미팅을 힘겹게 얻었을 땐 고객도 그 미팅이 끝났을 땐 A라는 영업사원의 미팅은 나에게도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미팅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도 가치를 줄 것인가. 의사결정자를 명확히 타겟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사결정에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미팅의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담당자만 만나서 영업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업은 진전시킬 수 없고 성공의 확률도 그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팅이 줄었기 때문에 현격히 늘어난 내 사무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계획, 분석 이러한 단어들의 거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영업사원들도 이러한 역량, 필수 불가결한 스킬,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도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제안은 제품 중심으로 하셨어도 됩니다. 왜? 고객을 만나서 설명하면 됐었으니까. 그래서 종이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말로서 설명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이 제안서만 달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제안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안서에도 제품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서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안 자체에 차별화가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변화의 시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미팅의 기회도 줄어들고 무엇인가 차별화된 제안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대안으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 대안으로서 밸류셀링이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셀링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자라는 셀링 방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변화는 우리 회사와 나의 생존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는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변화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제품을 소구하는 형태로 영업해서는 우리가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 관점의 밸류, 가치를 파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향후 영업의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